자, 이슈 진단 순서입니다. 글로벌하게는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긴 합니다만 그와 연관지어서 결국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저치로 또 관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중국의 어제 또 지표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중국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조금 충족하지 못해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저걸 좀 풀어볼까요? 네, 우선은 중국 경제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굉장히 미적지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실업률 이렇게 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8% 정도 감소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IB들의 시장 예상치는 한 21에서 22%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예상했는데 실제는 한 18%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감소했고 글로벌 IB들의 예상치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실업률은 조금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실업률은 전월 대비 한 0.1% 정도 하락해서 5.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 여기서 청년이라 하면 16세에서 24세까지의 실업률을 보면 실업률이 전월 대비 0.8%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은 거, 지금 20.4%가 나왔거든요. 20%를 넘은 게 중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약해 보면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왔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떨어졌으나 청년 실업률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부분, 중국민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또 대부분의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다는 거는 중국도 고민이 많이 될 텐데 그들이 돈을 벌어야 또 부동산도 사고 경제가 또 유지가 되고 소비도 할 텐데 어찌됐건 간에 중국의 소비는 일단 다시 재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요? 사실은 이 중국의 소비가 증가하는 패턴을 좀 봐야 되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우리가 조금 반사이익을 얻으려면 어쨌든 간에 물건을 우리나라 거를 갖다 쓰던가 우리나라 중간재를 갖다가 수입해다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쓰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소비가 올라오는 모습의 패턴을 보면 전형적으로 서비스 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중국 분들이 결국은 국내에서 여행을 하고 국내에서 음식점을 가고 이런 것들의 소비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기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 굉장히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 경제가 사실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에 향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사실은 올해 아주 많은 경제 전망치들이 가정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사실 상저하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저하고의 시나리오의 기반에는 사실은 중국 경제가 올라오는 것이 후반부부터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중심인데 그러면 이 서비스 중심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두 가지 정도로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봉쇄해 놨던 것이 풀리면서 여행 가고 음식점 가고 하는 것들의 서비스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 이제 물건을 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사실은 조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인데요. 2019년 대비 지금 중국 관광객들의 회복이 한 1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요. 그래서 사실은 명동 같은 데를 나가봐도 지금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이 훨씬 많은 실정이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보면 항공편을 늘리는데 우선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이게 항공편이 이렇게 급박하게 늘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여권이나 비자 발급이 돼야지 여행을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더디게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항공편이나 여권이나 비자 발급 같은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점점 중국 관광객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 쪽이 나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부분이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최근에 그 뭐 중국의 지표들도 그렇지만 뭐 중국의 통화 가치 위안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회복 속도가 그렇게 눈높이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변되는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계속 우리 한국 쪽의 우리의 입장인데,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이 외환위기, 금융위기, 뭐 코비드 사태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 역대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요. 네. 어느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작년 말에 나왔던 성장률 예상치가 2%대에서 시작했다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숫자마다 하향 조정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1.5%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에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줄기차게 글로벌 IB들은 우리나라 올해 1%대 초반일 거리라고 평균적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점점 그 숫자로 수렴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결국은 뭐 이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수출 부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수출 부진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부진한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대중 수출의 비중이 22%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수출 비중 중에 중국으로 가는 게 한 5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이쪽인데 특히 반도체는 중국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서비스 중심의 내수 중심의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부진을 한동안 겪을 것 같고 네.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의 올해 가장 큰 어떤 하방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투자가 안 좋은 거, 설비 투자랑 건설 투자 둘 다 지금 안 좋은 것들이 올해 이제 성장률을 좀 잡아먹는 부분이고요.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뭐 긍정적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서비스 중심의 지금 소비가 굉장히 빨리 살아나고 있고요. 여행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빨리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는 조금 견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요즘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이 또 시장에서 많이 각광받는 것도 소비의 일환이겠죠. 네. 네. 자,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경기 둔화가 좀 나타나는 시그널이 있는데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섣부르고 그렇다고 재정 지출을 늘리자니 그것도 좀 그럴 거고 정부의 고민도 많죠. 많죠. 우선은 정부의 지갑이 얇아지는 게 제일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올해 법인세, 그러니까 기업들이 업황이 부진하니까 법인세,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저희 자산 시장이 좀 부진한 게 있어서 이쪽에 소득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세수 결손이 그러니까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정부가 매년 초에 올해 어느 정도의 세수가 거칠 것이다 예상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한 이 페이스로 나가면 한 20조 원 덜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게 투자 안 좋다. 소비는 고만고만하다. 수출 안 좋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올해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정부가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 정부가 쓰기 위해서는 사실 주머니가 좀 두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주머니가 얇아지고 있으니까 뭐 사실은 국채를 정부의 계속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고요. 그리고 사실 국채 발행에서 관련해서도 지금 좋은 지적하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한전채 사태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국채 시장, 자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얇아진 상황에서 국채가 심하게 발행이 되면 결국 그것들이 회사채들을 밀어내게 되고 맞아요. 그럼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기업들의 그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가서 결국 이게 경기 둔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국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도 지난번에 그 한국경제 활력 모색 대토론회에 또 참여를 하셨다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고 우리 경제가 좀 활력을 찾으려면 어떤 방안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될까요? 네, 먼저 이제 현상 진단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 5년 평균을 내보면 199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5년 평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가 이제 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갔던 뭐 토론회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선 어떠한 이슈들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어떤 대응 방식들이 있는지에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이제 그 토론회가 결국은 중소기업중앙회랑 정경련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였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아무래도 이제 노동개혁 쪽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생산성 쪽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의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슈페터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업가 정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좀 중점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데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 기업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좀 생산성이 높고 기업의 사이즈가 작으면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생산성이 좀 낮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생산성은 사실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팩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 구성을 보면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을 나눠서 보면 제조업은 사이즈별로 보면 비슷한 사이즈, 예를 들어 작은 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렇게 보면 같은 사이즈의 OECD 다른 국가들보다 생산성은 괜찮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작은 기업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서비스업을 보면 제조업보다 지금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종합해 보면 서비스업은 또 계속해서 비중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결국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지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기업 구조의 이 분포, 기업 사이즈의 분포가 굉장히 큰 영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정책적이나 아니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왜 이렇게 기업들이 점점 영세한 쪽으로 사이즈가 점점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서비스업이 이렇게 영세한 쪽의 서비스업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인데. 자, 주식시장으로 좀 돌아오면은 상승을 좀 이렇게 견인했던 2차 전지주들의 뭐 과열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시에테 제네럴발 뭐 이런 잡음도 있었고. 자,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주식을 또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거시경제학자들이 보는 데이터를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 주식시장에서도 보는 방식입니다. 무빙 에버리지를 보는 거랑 그 주위에 추세주의에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보는 그거를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트렌드 자체는 올라가는 우상향 트렌드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IRA나 이쪽의 핵심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가 미국과 어떻게 해서 잘 풀리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는 이게 아마 뭐 추세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 부분일 거고, 그리고 조정 부분일 거고, 중장기적으로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르려면 동인이 필요하잖아요. 동력이. 네. 호재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제가 방금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적인 호재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도 유럽판 핵심 작물 뭐 자원법, 광물 자원법 같은 것도 나오고 칩스법도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공급망 자체나 글로벌 활로 자체가 굉장히 격변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불확실성들이 점점 잦아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미국의 공급망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혹은 유럽에 안착하게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유럽도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 남은 게 자동차 산업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동차 산업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 아니고 배터리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또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들을 내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풀려가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네. 결국엔 자산시장이 좀 이렇게 활력을 찾고 하려면 뭐 글로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립이 잘 돼서 뭐 솎아낼 건 솎아내고 또 다시 달려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고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가 시장 중심을 잡는 데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